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휘입니다. 통일TV 개국 특집 통일의 길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오늘도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또 통일TV 역시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박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들을 그 주제는 정통성 전쟁입니다. 영어로는 그 legitimacy war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한테 대단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정통성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이 제대로 됐을 경우 그것에 적절한 그 처방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병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 통일 문제는 한반도의 어떤 그 분단 문제,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뭐 질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이 앓고 있는 그 아픔 같은 건데요. 그 아픔에 대한 그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이 적절한 그 처방책으로서 통일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그 시간이지만 우리의 지난 70년간 진행된 분단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그 진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요. 저는 최근 그 박한식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은 북한은 우리의 그 상식, 우리한테 대단히 익숙한 그 통념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그 어려운 나라이고, 그래서 이 unconventional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봐야만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신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시간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목한 챕터는 이 챕터 10, 그러니까 10번째 장의 주제가 Inter-Korean Relations,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그동안 legitimacy war, 정통성 전쟁을 수행을 해왔다라는 제목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챕터를 읽어보니까 지금 저희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그 강국하게 그 지속된 분단의 구조를 굉장히 놀랍게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그런 챕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챕터를 소재로 해서 교수님께 그 정통성 전쟁의 의미가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정통성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용어는 대단히 좀 생소한 그런 용어 같습니다. 특별히 정통성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강한 그 용어인데요. 그동안 남북 간의 어떤 그 체제 경쟁, 어떤 분단 구조에서 이 정통성 전쟁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봐서 전쟁이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쌍방이 다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무슨 얘기? 둘 다 남과 북이 둘이 다 공히 정통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의 헌법을 보면은 북의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하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민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남한에 있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공히 정통성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하기도. 둘 중 하나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 정통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정통성 없이는 지도 체제와 권력을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한 체제가 정통성의 위기를 당하면 체제 자체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위기에 당했다, 좀 곧 붕괴될 거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소외되고 이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 정통성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 정통성은 어디에 오느냐? 피치자, 네. 국민들, 인민들의 지지에 정통성이 있습니다. 예. 그 지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정통성이 없으면은 지지를 안 하게 되고 지지를 안 하면은 정통성이 없고 따라서 체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북 관계에서는 정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통성은 무엇을 가지고 정통성을 찾느냐 하면은 정치 이념을 가지고 찾습니다. 네. 가치관을 가지고 찾습니다. 네. 그겐 뭐 경제가 좋다고 해서 정통성이면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정통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정통성을 찾아야 되겠. 그러면 북과 남과 북의 정통성은 이념적으로 봐서 어디에서 찾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야지 남북 관계 더구나 남북 앞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정통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 말할 것도 없이 북쪽의 이념은 사회주의입니다. 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입니다. 예. 남한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 이 두 체제가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중소의 냉전 중국과 아니 미소의 냉전 구도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이념들입니다. 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예. 그걸 이제 남과 북에서 각각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이제 북은 주체 사상의 모습으로 변모가 됐고 남쪽은 남쪽대로 편의주의랄까 국제주의랄까 이런 식으로 남쪽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또 변천이 됐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중요한 것은 북쪽의 정통성과 네. 남쪽의 정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네. 그거는 기름과 물처럼 배합될 수 없는 관계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기 전에는 통일을 설명할 수도 있고 없고 통일을 전망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일 문제에서는 정통성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통성이 결여되면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두 체제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통성이 결여되면은 체제가 공고하게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남한의 붕괴로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런데 북한의 붕괴로는 대단히 흥행합니다. 더구나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북한이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붕괴될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남쪽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북한이 그렇게 오래 못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좀 더 개방되고 경제적인 질이 향상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자본주의적 요소, 사유재산 이런 데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힘을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붕괴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본주의도 아니겠지만은 완전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해왔냐 하면은 주체주의로 변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의 세력 다툼에서 1960년 중반부터 그런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소련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숙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려지책으로 나온 것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적성을 가진 정치 이념으로 발전되었는데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알고 북한의 정통성 또 북한 체제의 안정도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이 북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주체사상이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남쪽은 물론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 민족주의도 아니고 하죠. 그러나 남쪽은 미국이 표방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도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저 거진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적인 이념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의 또 다른 곳에서 있는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모방해 왔을 때 잘 맞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작용이 많다고 느껴지시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적인 이념을 주체 이념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주체나 남쪽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 정통성은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가치관, 이념적인 기반을 가지고 권력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권력인데 권력의 정당성을 찾지 못하면 체제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과 남과 북을 비교할 때 권력의 정통성, 정당성을 어떻게 찾느냐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책에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첫째는 그 남쪽의 그 민주주의, 그 다음에 북한의 그 민족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한의 그 국가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 북한의 주체사상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제가 요 챕터 제일 앞부분에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그 은에서 정통성 전쟁을 하는 양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한 같은 경우는 이 남한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전혀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죠. 예.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또 북한에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북한으로 주장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어떤 그 공존이 어려운 그래서 그 상호 배타적인 어떤 그 실제 어떤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양상을 꾸준히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이 정통성 경제의 어떤 구체적인 양상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인 양상이라는 것은 2000년까지는 예. 전 세계가 안보 패러다임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인 특별히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하는 그러한 안보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부터는 이 세계가 변했고 한반도도 변했습니다. 20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네. 6월 15일에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이건 인류 역사에 2000년 동안 다른 데도 없었고 물론 한반도에서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6.15입니다. 그 6.15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째 항목입니다. 첫째는 그냥 우리 민족끼리 하자 하는 그건 감상적인 거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안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네. 그러나 두째 항목에서 우리는 체제의 차이와 이념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와 생활 방법의 차이가 모든 차이에도 불문하고 예. 우리는 조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예. 그 방법이 낮은 단계의 연방, 북에서 이야기하는 연방입니다. 예. 혹은 연합.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 그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제는 제로섬 게임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네. 응? 그 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한다. 네. 그 서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다 공히 인정하고 또 이제 관용하고 포섭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살자. 이런 것이 2000년도에 나오는 6.15 선언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인류사에서도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이 인류가 2000년 동안 비슷비슷한 나라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네. 영토도 늘리고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도 냉전 때 구소련과 미국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해서 네. 자기의 영토, 자기의 영향력, 이 세력을 넓히려고 했는데 분망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참 군사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 연방을 만들고 국제 연합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그 적을 또 만들고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는 끝났다. 그게 우리가 중동에서 알듯이 왜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국가도 없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예. 일단 테러리스트가 되면은 무시 못합니다. 예. 목숨을 내걸고 싸우니까. 네. 이런 것은 국가가 아닌데도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안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예. 평화라는 개념을 집중해서
이 남북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은 남쪽의 이념은 혹은 남쪽의 정통성은 민주주의라는 데 두고 있지만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혼자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혼합 상태에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지를 우리가 수용하자 6.15에 그랬는데 얼마나 현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와 패자가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지를 수용하는데 남과 북이 얼마나 이질적인 사회입니까? 어느 정도로 이질이냐? 정통성을 서로 경쟁이 아니고 전쟁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자. 이게 남북이 만들어 놓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쟁 가지고는 이길 사람이 없고 다 패하고 만다. 다 죽고 마니까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남북이 공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연방적인 방법으로 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북은 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북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 독자적인 주체국가, 주체사상을 가지고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이 만드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 반민주주의, 반드시 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만든 게 주체사상이고 주체정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남쪽에서는 잘 이해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우리가 합의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는 이런 관계를 그런 그 의식을 남쪽에서는 기르어야 되고 북쪽에서는 북쪽대로 남쪽이 잘 해온 거 이거를 이제 칭찬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도 좀 풍부한 경제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서로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정통성 전쟁은 이제 끝났다. 끝났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전쟁 정통성 전쟁이 아니고 평화. 평화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큰 숙제가 우리 민족에게 지금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6.15 남북 그 6.15 선언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한반도는 한국 전쟁 그 이후 약 70년간 그 분단국으로 살아오면서 상대방을 딱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래서 마치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정통성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6.15 선언에서 남북한 체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 상호 공존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그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프로그램 앞에서 그 변증법적 통일론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교수님의 그 변증법적 통일론은 바로 이 6.15 정시를 그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승화시키는 이런 통일론으로도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앞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은 변증법적인 통일론이라는 것은 정반합의 통일론인데 정과 반을 각각 서로 무시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야. 정은 정대로 자기 모순을 발견하고 반은 반대로 자기 모순을 발견해서 그 모순들을 승화를 시키면 합으로 간다. 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된다. 합이 아주 이상적인 사회다. 그러나 그 사회도 이미 만들고 나면은 또 정이 돼서 또
반이 있고 불완전하게 된다. 예. 완전한 사회는 없다 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본 현실 감각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정반합의 이런 관계로 남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남대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정통성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정통성에 모순이 없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이지요. 자유 경쟁의 결과는 어디를 가든지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부의 분배를 관장하고 행정하고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계급이 생깁니다. 그게 불평등한 계급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계급이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인간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차별 대우가 생기고 불완전한, 그러면 또 전쟁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은 정대로, 반은 반대로 자기 안의 모순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모순은 부의 불균등 분배에 있습니다. 그걸 더 확장하고 정당화시키는데 분망할 게 아니라 한국 정부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다시 살리고 어떻게 하면 부의 분배가 좀 더 평등하게 되겠냐.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크나큰 자기 숙제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자고로 그렇지만 다 갈라먹자입니다. 평등하게 갈라먹자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인간의 창의성이나 이런 인간의 요새 얘기를 하면은 벤처 하는 그런 모험이나 모범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절대 빈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빈곤. 그래서 그 소련을 위시해서 사회주의 동부 유럽에서 모든 체제가 하나같이 전부 다 붕괴된 이유가 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모순, 그것이 빈곤한 경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빈곤한 경제를 그걸 원하는 것이 북한이 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이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원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을 저렇게 가난하고 해놔야지. 그리고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한에서 미국 무기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미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한국도 남한도 군산복합체가 이미 지금 그 세상에 드러나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취약점, 이걸 고치자. 이게 변정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정법은 다 알지만 정반합인데 정을 무시하고 반이 될 수 없고 반과 정을 합해야 됩니다. 합할 때 과정에서 자기 모순들을, 자기 취약점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합이라는 게 더 바람직한 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정법적 통일론을 제가 주장할 때 합은 통일 정부를 우리가 합으로 보자. 남과 북에서 모순을 극화, 극도, 극소화시킨 그런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개인주의면서 집단주의면서 민족주의면서 동시에 세계주의 국가인 이러한 국가를 말하자면
정반 합의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변정법적 통일론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 변정법적 그 합을 통해서 통일정부, 그러니까 합을 통일정부로 보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시면은 그 아까 이제 6.15 정신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시면서 6.15 정신은 그 동안의 그 정통성 전쟁 그것으로부터 질적으로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상대를 동등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게 점진적인 어떤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교수님의 이 변증법적 통일론은 그러니까 6.15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까도 이제 물론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방금 이 통일정부를 변증법적 그 합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통일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한반도에 엄연한 두 국가, 두 정부가 있습니다. 단단한 국가와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또 효과가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는 가장 번영 잘 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 이 두 체제가, 정반의 체제가 각각 이걸 대로 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에서는 부의 불균등, 북에서는 절대 빈곤, 이런 걸로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서로 협력을 해서 해소를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구상하는 그 통일 국가가 됩니다. 합의고 정반합, 합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 국가를 어떻게 어디서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국가, 두 정부가 있지만은 제3의 지역에 개성이면 개성, DMZ, 그 비무장지대면 비무장지대,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제3의 정반합의 합의 보다 더 완전한 국가를 한번 작더라도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커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또 남과 북에서 수입을 해서 자기의 적응을 하면 점점 제3의 체제, 제3의 정부와 비슷한 국가가 1, 2의 정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 이게 다 세 국가가, 세 정부가 한 정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민족, 한 국가의 또 한 정부의 그런 우리 민족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걸 완전한 통일입니다. 그 완전한 통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세 정부까지, 세계 정부까지 우리 용납해야 된다. 수단적으로 용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논의 그 주제를 조금만 바꿔서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아까 이제 변증법적 통일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모순을 극복을 해야 된다. 남은 나름의 남한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북한은 북한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그 부의 불평등 문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빈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익숙한 그 삶의 윤리 또는 어떤 정치 윤리 차원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정통성 전쟁 그런 그 문화, 그런 역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시 그 책임을 타자한테 전가를 합니다. 정통성 전쟁에서도
어떤 남북 간의 문제가 생기면 남한과 북한은 항시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 내부에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이런 적은 제 기억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현재 남한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시 책임을 타자한테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삶의 윤리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6.15 정신, 그 다음에 변증법적 통일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윤리, 정치 윤리가 책임을 타자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내부에서 어떤 모순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는 이런 그 윤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예. 이론적으로는 아주 합리성이 있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갑니까? 그걸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민족이 특별히 강한 것이 교육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많은 경험도 있고 지혜로운 민족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갈 길을 우리가 개척하면서 네. 이제 이와 같은 그 자기 모순을 인정하고 또 시정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육에서 해야 됩니다. 예. 교육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처음, 무엇보다도 처음 단초를 끼워야 되는 그 단초는 교육입니다. 예. 대학을 개성에 하나 만들든가, 예. 혹은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서울과 평양에 분교를 두고 뭘 하나 만들든가, 네.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 미국도 그 새로운 세상이 미국이 나타나니까 청교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곳이 교육기관, 지금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 앞으로 전개될 미국이라는 미 합중국의 이 정치 문화, 의식, 도덕 규범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그 청교도들이니까 기독교적인 기독 철학에 기반을 두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 1인 제일 앞장서가 있는 대학교 아닙니까? 우리도 개성 같은데 평화대학 또는 통일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 우리가 남에서 북에서 잘 성공적으로 했는 그 중에서 선택해서 또 세계에서 잘했는데 배워와서 우리가 세계 어느 누구도 못 해본 바람직한 커뮤니티, 인터코리아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 교육기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정통성 전쟁 말씀하실 때, 남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그 체제의 정통성 기반으로 삼았고,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 이런 그 이념 주체사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념 체계를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인류 지성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그 창의적으로 종합하고 또는 그 민주주의와 또는 어떤 그 사회주의 이거를 그 창의적과 종합한 이런 사례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대개 이제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또 사회주의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교수님의 그 변증법적 통일론을 착안하니까 이 남한의 그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어떤 장점,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또는 어떤 주체사상 장점, 이거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기관 또 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인류 지성사적인 그런 도전처럼 이렇게 보이는군요.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교육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냐 하면은 예. 남과 북이 우리가 공히 가지고 있는 말 이전에 말하자면 문화랄까, 예. 도덕관이랄까, 예. 율법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예. 이 북에서 주체사상 걷는데 그 물어보십시오. 주체사상 하는 사람들한테 주체사상이 뭡니까?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일성 주석한테 물어봤다고 합시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대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럽니다. 예. 우리는 그게 좋든 나쁘든 그 말을 익혀야 됩니다. 예, 예. 이 많이 물질적으로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가장 희생자가 사람입니다. 예. 물질이 나타나고 돈이 나타나고 제도가 나타나고 그 조직체가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희생자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 중심의 통일 국가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도 경제가 나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을 무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 부가 더구나 불균등하게 분배가 됐을 경우에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사이에 인간을 무시한다든가 인간을 좀 열등하게 생각한다는 거, 없는 사람들을 네.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자. 저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라. 사람을 축이 오르는 그런 우리 민족 국가,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남북의 학자들, 지성인들 또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여가지고 네. 자, 우리 통일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는 정치의 목적을 어디에 둘까? 여기서 우리 대통령 중심제를 할까? 내각 책임제를 할까? 이건 저거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합니다. 네, 네. 통일대학 내지는 평화대학을 하루라도 일찍 만들어서 우리 대통령과 저기 위원장께서 만나서 그 통일하는 길로 가는 단추를 끼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 첫 단추가 통일대학 만드는 걸로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한반도의 통일이 여태까지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명한 그 원인, 어떤 병으로 치면 어떤 병의 어떤 원인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남북 간의 그 정통성 전쟁이라고는 용어로 그러니까 진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단하신 그 내용을 이 6.15 정신을 매개로 해서 변증법적 통일론이라는 그 처방책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그다음에 또 대학, 이런 어떤 지적인 그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보다도 네네. 한 말씀은 예. 더욱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악마의 탈에서 벗겨야 됩니다. 탈악마화. 지금 냉전을 포함해서 우리 전쟁도 치루었지요. 코리안 워. 그 후에도 이 냉전 체제에서 남과 북이 대립돼서 한일이 뭡니까? 경제적인 혹은 물질적으로는 무기를 모았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상대방을 악마화시켰습니다. 왜 악마화를 시키냐? 악마화시켜야지 마음대로 가서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마화되면은 살 가치가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근년에 와서 테러리스트 워를 지금 중동에 가서 아이시스도 갖다 부수고 죽이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악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빈 라든 그 지도자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기습 밤에 가가지고 수십 명의 미국 군인이 가서 암살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거는 전쟁의 도리에, 전쟁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선전 포고를 하고 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그런데 악마 죽이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미국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악마는 죽여야 되고 악마는 죽이는 미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서로 악마화 시키는데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녔는데 그 악마가 사는 곳은 아닙니다. 또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해하면서 탈악마화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지금 당장 남쪽에서는 북에 대한 탈악마화, 북에는 남에 대한 탈악마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그 정통성 전쟁, 이게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은 남북 간에 서로를 그 악마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사회의 습성, 어떤 그 관습, 이런 것들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정통성 전쟁으로부터 통일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악마화 노력이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제가 이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용어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탈악마화를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북한을 또는 남한을 서로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게 얼핏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 여기 책에서 굉장히 멋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에피스테믹 임피리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임피리얼리즘 제국주의 그러면 주로 뭐 정치 경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제국주의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교수님께서는 우리 어떤 지성적인 인식 차원에서 어떤 그 제국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에피스테믹 임페리얼리즘 이런 습성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항시 그 폄하하고 악마화시키는 이런 습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 이제 이런 그 해석이 좀 뭐 적절한지 뭐 그 책 쓸 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네네네 제가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쭉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학자들이 자기 거를 신성화시킵니다. 신성화시키면서 또 자기가 사는 그 이념이나 체제나 정치 구도를 신성화시킵니다. 그렇지 못한 거는 악마화시킵니다. 그래서 악마한테는 배울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냉전 때 소련에서 나온 책 같은 거 미국에 소모되었습니까? 전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식적인, 인식적인, 철학적인 우위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소위 인식론적인 제국주의다.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제국주의가 되어 있으면 내 생각하는 게 옳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는 다 그러고 다 없애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여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평화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악마와 같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악마화를 안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을 나쁜 정치인을 악마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있죠. 그래 악마가 아닙니다. 저는 방공 교육을 받으면서 북에 가면 악마들이 산다 이런 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서 악마를 암만 찾아도 악마는 없습니다.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어떻게 생겼냐 남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뿔이 나왔고 뭐 그러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히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에피스테믹 임페리얼리즘 용어가 나와서 잠깐 여쭙고 싶은 또 하나 이제 그 용어가 생각이 났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인식론적인 제국주의와 대조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서 엠파시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엠파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역지사지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에 쓸 경우에 이 상대방을 악마화 시켰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탈악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지평이 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또 통일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준비해서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간단히 엠파시 용어, 엠파시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평화는 조화고 조화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해서 그 좋은 관계를 친분 관계를 유지하자 이게 조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제가 알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역지사지 그래서 세상을 알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그럼 제가 북한에 많이 가고 전문가라고 소위 그래서 많이 묻고 하는데 제가 한 게 하나뿐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그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나와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걸로 하여서 제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의 입장에 제가 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용기와 그런 저의가 저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 소위 엠파티라는 거는 제국주의적인 악마화시키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악마화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입장에 지금 북의 입장에 북은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능력 그것만 갖추면은 악마화가 서서히 일어날 겁니다. 탈악마화가 서서히 일어날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은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서 정통성 전쟁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분단 메커니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통일TV 특집으로 마련한 통일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반도 분단 구조의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확한 진단에 입각해서 비로소
처방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일을 방해하는, 통일을 저해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마치 그 병의 그 질병, 그 원인과 같은 그런 요인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것들을 치료하고 처방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반도 분단 구조의 메커니즘을 박한식 교수님의 정통성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 정통성 전쟁의 다양한 차원이 있지만은 정통성 전쟁 차원에서는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습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 인식론적인 그 제국주의라고 그럴까? 우리의 그 사회체계 내에 대단히 제국주의적인 타자를 제압하려고는 타자를 무시하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통찰을 담은 그런 용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적인 그런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는 한 상대방을 끊임없이 악마화 시킬 거고 그런 악마화 시키는 습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정통성 전쟁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 교수님께서는 그런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타를 악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오늘 그 말씀 끝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그 엠파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의도, 동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이 열리고 그런 지평이 곧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지평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인식론적 제국주의와 역지사지 이 개념은 한반도의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별도의 독립된 주제로 마련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